여러분들 저기 페이지 247페이지 국제사회 이해라는 챕터부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파트는 자, 여러분들 뭐 그 세계사 관련되는 파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법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뭐 국제법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국제기구와 관련해서 뭐 ICJ라든지 뭐 유엔 같은 거 그런 거 공부해야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제사회의 의미와 특성이라고 되는데, 오늘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국제사회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여기 나와 있듯이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국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국제사회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국제사회와 국내사회 여러분들 그 구분만 하시면 돼요. 특징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 같은 경우는 자 뭐예요? 평등한 주권을 가진 주권 국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내사회는 어떻습니까? 국가로 구성된 게 아니라 뭐 개인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정부 이런 것들로 구성됐으니까 그럼 구분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국가로 구성되다 보니까 자 한편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서 현실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대국들의 입김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거.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념 중심이었잖아요. 그냥 이념이 이제 그 공산주의가 와야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국들의 실리 추구.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뭐요? 어제는 우리가 적대 관계에 있다가도 오늘은 내 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국제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자 강제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당연히 뭐야?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저를 처벌하겠죠.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자, 어떤 나라가 뭐 전쟁을 하든지 뭐 테러를 하든지 간에 자, 강력한 중앙정부, 중앙집권 국가가 없잖아요.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분쟁이 나더라도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뭐 유엔에서 여러분들 뭐 매번 결의안하고 해봤자 지금 저 위쪽에서는 지금 계속 핵 실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제질서 유지와 국제사회 발전은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계평화 이런 것도 유지하려고 국제기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GO 뭐 세계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제법, 세계여론, 도덕적 규범 등 국제질서 유지된다. 여러분 특징은 그냥 여러분들 외우지 말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다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을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라는 분쟁 해결이 어렵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천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세계사 쪽 파트인데, 근데도 요즘에 이거 좀 잘 나오니까 그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또 흐름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상식선에서 거기다가 조금 추가만 하면 돼요. 자, 예전에 우리 중세 사회 때는 누구의 힘이 막강했습니까? 중세 때는 교황의 힘이 막강했고, 그리고 국왕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왕의 힘이 강했더라도 계속 보면 어쨌든 교황의 힘이 막강할 때는 아무리 내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군주라 하더라도 누구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황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배타적인 어떤 주권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자 우리 30년 전쟁, 그러니까 우리 종교 전쟁을 30년 전쟁이랑 우리 종교 전쟁을 통해서 막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뭐다? 그게 처음에는 종교 전쟁이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영토 확장 전쟁의 어떤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뭘 맺느냐면,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온 게 베스트 팔렌 조약. 요거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베스트 팔렌 조약을 갖다가 맺으면서, 자, 30년 전쟁 후에 이제 베스트 팔렌이 체결됐거든요. 근데 이 베스트 팔렌 조약이 왜 의의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 뭐 세계 최초의 뭐 국제 뭐 조약의 의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것도 안 좋네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주가 어떤 자기 영토를 지배하더라도 외부의 간섭이 심해서 독자적인 주권 국가로서 행세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에는 국왕의 힘이 강해지고 교황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럼 국왕은 뭐예요? 자신만의 어떤 영토, 울타리를 딱 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뭐가 등장한 거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권 국가가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에 뭐다? 근대 주권 국가, 민족 단위 뭐 주권 국가 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에 뭐다? 국가가, 군주가 이제 다른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영토 내에서는 뭐다? 배타적인 독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됐다? 오늘날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가 형성된 게 바로 이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제 자기들,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물건을 팔 시장도 필요하고 또 원료 공급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센 국가들이 뭘 해요? 식민지 쟁탈전 펼치잖아요. 식민지 쟁탈전 펼치다가 이제 충돌했다. 그게 이제 뭐가, 식민지 쟁탈전을 펼치고 그러다가 우리 뭐가 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국주의 시대 때 여기 보시면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전쟁이 활발하다가 그러다 충돌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거 안 되겠다. 뭐 하자? 국제연맹을 창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긴 간략하게 나는데 국제연맹에는 여러분들 미국이 나중에 탈퇴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강대국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뭐 국제연맹이 주도하여 어떤 분쟁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막 그 독일이라 그 일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다 탈퇴를 해버리면서 이게 국제연맹이 어떤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전체주의 국가 우리 아는 그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자 이런 쪽이 이제 전체주의 국가를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다시 그때 뭐 전 세계적으로 워낙 인명피해도 많고 그 세계 평화에 위협이 왔으니까 그때 이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쟁 억제를 하고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 뭐다? 좀 강력한 힘을 가진 국제기구를 만들자. 그때 이제 등장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UN이라는 국제연합입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만들 때 우리 국제연맹에서 실패했던 부분 있잖아요. 강대국이 참여 안 하니까 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강대국을 대거 다 참여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5개 국가. 러시아, 그래도 소련이죠. 소련이고, 당시에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요 5개한테 상위 미사국, 그 안전보장이사의 상위 미사국이라는 지위를 줘가지고 강력한 어느 정도 힘을 갖다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연합이 창설됐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그 공산 진영하고 민주주의 진영하고 대립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양극체제, 양극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시기를 우리가 냉전 시대라 하는데, 그러다가, 자, 냉전 시대가 어때요? 점차 완화되기 시작해요.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이때 완화될 때 뭐 보면 자, 뭐 중국하고 미국이 뭐 핑퐁 외교로 해서 막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냉전 체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닉슨 독트린. 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뭐냐면 괌선언인데 자, 아시아의 어떤 안보 같은 거는 아시아 니네들이 알아서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 미국이 그 공산주의 어떤 그 학대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저지선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경제 원조라든지 군사적 원조를 해줬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이 어때요? 너네 안보는 니네가 지켜라. 그 당시만 해도 누가 힘이 더 썼습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앞섰단 말이에요.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우리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미군 철수는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닉슨 도크린이라든지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핑퐁 외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 이제 우리 몰타 선언이라는 게 나오는데 몰타 선언 때 그때 이제 뭡니까? 고르바초프하고 부시 대통령이 자 만나가지고 자 우리 이제 세계가 냉전체에서 새로운 협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소련은 붕괴됩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각 뭐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해서 러시아 나오고 막 다 나오잖아. 우즈베키스탄이나 막 그런 식으로 러시아는 이제 소련은 붕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이념이 어떤 문제가 아닌 뭐에 신뢰에 따라서 이제 외교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이 흐름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그 냉전 시대 때, 요거 하나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우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 그 다음에 냉전 시대가 완화되는 거,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냉전이 종식되는 거, 요 단계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냉전 시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진영하고 우리 공산주의 진영하고 극한 대립을 했을 때잖아요. 그때 소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소련과 가까운 동유럽 쪽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공산주의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런 공산주의 확장을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뭐 영국이라든지 그쪽 그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최대한 막으려고 뭐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서 뭐 경제적 원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의 소련의 어떤 팽창 정책을 저지하려고 미국이 막 그러고 있어요. 자, 냉전 시대는 자 여러분들 요거는 미국 때 소련을 일단 중심으로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소련이, 자, 아까 말했죠. 팽창 정책을 실시해요. 팽창 정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소련에 가까운 동유럽 국가들 하나씩을 공산주의화 시킵니다. 그럴 때 미국은 막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봉쇄 정책.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의 봉쇄 정책. 미국의 봉쇄 정책 해가지고, 자, 요거 개념은 좀 적어 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 요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트루먼 독트린하고, 트루먼 독트린. 아, 제가 너무 가운데다 써버리네요.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마셜 플랜. 마셜 플랜. 마셜 플랜.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자, 여기서 또 러시아가 대응하는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소련이 뭐예요? 팽창 정책을 실시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 팽창을 막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미국이 실시한 봉쇄 정책, 그러니까 그것을 팽창하는 막을 봉쇄 정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트루먼 독트린. 이게 뭐냐면 그리스하고 터키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 해주면 경제적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공산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셜 플랜. 마셜 플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유국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원조를 해주는 게 마셜 플랜입니다. 이거는 다 뭐와 관계된다? 미국의 봉쇄 정책과 관계된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소유국 국가들 있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군사적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소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힘을 모으니까 얘들도 뭐야? 동유럽 얘들도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련이 다시 대응한 게 뭐다? 그 동유럽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힘의 균형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요건 언제다? 냉전 시대가 치달을 때, 냉전 시대 때, 요게 요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냉전 시대 때, 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어떤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이 심했는데, 자, 구소련의 어떤 팽창 정책에 대응해가지고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해준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소유럽 국가들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준 마셜 플랜, 그리고 그 소유럽 국가들의 어떤 군사적 동맹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에 대응해서 소련도, 소련은 또 뭐다?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해서 동유럽 국가들이랑 러시아랑 소련이랑 힘을 합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언제? 아, 냉전 시대다. 자, 제가 이거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온 다음에 이거 분명히 표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냉전 시대 내용을 해놓은 다음에 가에 해당되는 사건 나오면 요거는 언제다? 냉전 시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보면 냉전 완화. 요거는 냉전이 극에 달할 때잖아요. 근데 냉전이 완화될 때, 자,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미국하고, 자, 공산주의 역시 국가인 중공. 이때 뭐다? 핑퐁 외교를 해가지고, 자, 미국에서 중국 방문도 하고 이럽니다. 핑퐁 외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닉슨 독트린. 자, 닉슨 독트린. 이게 뭐 감선언. 그러니까 헷갈릴 게 여러분 딴 게 아니라 닉슨 독트린하고 이거 보면 트루먼 독트린 이런 것들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그럽니다. 야, 아시아 니네들 안보는 누가 지켜라? 우리가 이제 보호해주지 않겠다. 니네들 스스로 지켜라. 알겠죠? 옛날에는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어떻게 해요? 기사적으로 같이 도와주는 원조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다? 분위기가 냉전 시대 완화 때는 닉슨 독트린 감선언 요걸 통해 가지고, 자, 너네들의 안보는 니네들이 지켜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 아시겠죠? 예, 요게 바로 뭐다? 냉전 시대가 완화된 거고, 그 다음에 냉전 종식이 되는 선언. 자, 고르바초프.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군지 아시죠? 고르바초프.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만나서, 자, 뭐 한다? 몰타 선언. 몰타 선언을 통해서 이제 뭐다? 소련은 해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최근에, 예전에는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법원이라든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엔이나 그런 기구들에 대한 문제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파트가 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대가 자, 냉전 시대는 어떻게 소련의 팽창 정책에 대응해서 미국이 뭘 했다?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서 트루먼 독트린, 요거는 그리스하고 터키한테 원조해주는 거, 마셜 플랜은 소유럽 국가에 대해서 원조해주는 거,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동맹을 맺어서 대응하는 거, 이에 대응해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응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렇게 냉전이 그게 치달으다가 점점 어때요? 70년대 되면서 냉전이 점점 완화되거든요. 그럴 때 뭐가 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어떤 핑퐁 외교를 돼서 이게 이제 왕래를 하고,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자, 니네들 안보는 니네가 지켜, 아시아 니네들 지켜라고 했던 게 이게 바로 냉전 완화 시대고, 그 다음 냉전이 이제 종식되는 게 계기가 됐던 게 뭐다? 몰타 선언. 특히나 중요한 게 몰타 선언입니다. 몰타 선언. 자, 누구? 고르바초프하고 부시 대통령이 자, 괌이래요. 자, 몰타 근처의 어떤 여객선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세계가 냉전 체제에서 새로운 협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요 선언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련이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 양극 체제에서 완전히 뭐가 되버려, 이제 완전히 다극 체제로 되고 실리를 추구하고 이제 이념의 대립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분쟁이 옛날에는 어떤 이념에 따른 그런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뭐 종교라든지 그 우리 보시는 것들 있잖아요. 뭐 테러 관련된 종교라든지 어떤 민족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 국지전 전쟁은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국제사회 형성과 변천, 요게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게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으니까 뭐 원래부터 나왔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좀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국제사회 국제사회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자, 볼 필요 없고 특징만 볼게요. 국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해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특정적 사람들만이 아니라 포괄적 다수에게 무차별적 영향을 미친다. 영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밖에 없다. 다 아시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국제 문제 중에 여러분 환경 문제, 전쟁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쟁이 일어났다. 환경 문제가 있다. 그럼 자기들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기 중동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네들만의 문제 아니에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기름값이 폭등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다른 주류 국가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다음에 유전 같은 거 파괴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돼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화 안보 문제, 빈곤, 경제적 문제, 경제적 격차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보건 문제. 오늘 그냥 가볍게 제목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원인,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냥 국제 문제의 특징과 해결 원리, 국제 문제 아까 특징들 보시고 해결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해결은 이거 어떻게 해요? 강력한 중앙 정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국가가 모여가지고 협력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걸 보셔야 돼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무엇이 있나, 요거 있거든요. 요걸 여러분 별표 치시고, 이게 정말 단골 문제입니다. 자, 별표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까지 구분하는데 이거는 별표 3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파트가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국제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냐,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실주의 관점하고 자유주의 관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 보면 현실주의 적 관점,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관점, 이렇게 있거든요. 자유주의적 관점.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제사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보니까 서로 협력해 가지고 평화를 모색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뭐예요?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뭐 규범이나 그런 것보다도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어디를 강조하느냐요? 어디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느냐? 자, 현실주의 관점이라는 것은 어디? 국제사회라는 것은 힘의 논리에서 좌우된다. 왜? 국가들은 우리 인간처럼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나쁜 악한 존재라고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고, 그리고 뭐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자유주의 관점은 역시 국가도 마찬가지 뭐예요?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이성적이고 그 이타적인 존재인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그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키워드 위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밑줄 칠하는 것만 밑줄 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표를 한번 볼게요. 자, 현실주의 관점은 뭐다? 국제사회는 뭐가? 좋죠. 힘의 논리. 뭐 동그라미 치시든 밑줄 치시든 힘의 논리. 그 다음에 각국은 뭐예요? 자국의 이익 추구. 자국 이익 추구.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맹이나 갈등이 반복된다. 요거는 뭐예요? 어떤 홉스의 인간관. 요거 밑줄 칠게요. 그래서 홉스의 인간관. 그래서 이건 성악설이잖아요. 홉스의 인간관은 성악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주의 관점은 자,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거고, 자유주의 관점은 뭐다?
국제사회는 힘에 따라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뭐에서? 보편적인 선이나 아니 국제 규범.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어떤 선, 그 다음 국제 규범에 따라서 지배가 된다.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어떤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뭘 통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국제기구, 국제법. 자, 힘에 놀리면 현실주의 관점. 국제법, 국제기구면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몽사상. 계몽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뭘 가지고 있다? 이성.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에 따른 삶이 바람직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 홉스 인간관이 현실주의적 관점. 계몽사상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현실주의 관점에다가 밑에다가 그 홉스 인간관 밑에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은 얘들은 어떻게 보냐면, 자, 세력 균형과 군사 동맹을 통한 평화 유지라고 하나 쓸게요. 자, 세력 균형. 세력 균형. 자, 세력 균형. 그 다음 군사 동맹. 요걸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는 아까 요건 나와 있는 거예요. 국제법. 그 다음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안보 체제. 자, 요거. 자, 요즘에 요게 제가 봐도 좀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 요거 보면 세력 균형. 그 다음에 집단 안보 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군사 동맹은 당연히 요건 현실주의적 관점인 것 좀 느껴지고, 세력 균형인가 집단 안보 체제. 요것만 좀 체크를 좀 잘 해줄게요. 자, 요게 좀 체크를 해둘게. 잘 보세요. 자, 세력 균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국가들은 어때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지배하잖아요. 그럼 힘의 논리에 따라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안 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뭘 갖춰야 된다? 힘을 대등해지면 어때요? 그러면 힘이 대등해지면 함부로 공격해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세력 균형이라는 것은 힘을 기르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상대 쪽에서 힘을 기르니까 우리가 대응했던 그 냉전체제 그거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서유럽 쪽에서 뭘 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로서 군사 동맹을 맺으니까 우리 동유럽 쪽에서는 뭘 해버렸어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애도 좀 적어 넣을게요. 자, 세력균형과 관련되는 게 뭐냐면, 세력균형과 관련되는 게 아까 말했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 그 다음에 바르샤바.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단 안보 체제라는 거는 뭐냐면, 한 국가가 뭐 어떤 안보를 책임져 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뭘 했나? 협력을 통해 가지고 협력이라면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유주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떻다?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요거는 유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요 얘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둘게요. 중요합니다. 이게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주의 관점에서 평화 실현 방안으로 군사 동맹이라든지 세력 균형.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세력 균형이라는 것은 힘에 대등시켜가지고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표적인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랑 바르샤바 조약기구. 요게 바로 세력 균형의 대표적인 예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평화를 어떻게?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고, 또한 뭐다?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집단 안보 체제라는 것은 한 국가가 어떤 안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대표적인 게 유엔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해두시면 여러분들 뭐 어떤 게 나와도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요 파트는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무슨 뭐 국제사회 문제 아까 좀 말했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2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걸 갖다 갈로를 이렇게 했죠.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딱 하는 연습을 좀 할게요. 제목. 그래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하면 딱 뭐 생각해라?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가는 뭘까요? 계몽주의, 조화, 균형, 제도적 방법, 요게 뭐다? 자유주의적 관점. 나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야? 1번. 국제연합의 결성. 국제연합은 어디와 관계된다? 국제연합은
자유주의적 관점, 가의 관점에서 설명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 가는 국제정치에서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기구. 그렇죠? 3번, 가는 힘의 우위. 힘의 우위는 어디예요? 현실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럼 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현실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본성,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어디? 홉스의 그 인간관과 관계되니까 성악설 맞고요. 5번, 나는 개별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문제. 그렇죠? 힘의 우위, 힘의 논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이 3번이에요? 3번이에요? 예, 3번이죠. 예, 3번.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한번 볼게요. 4번. 국제관계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는 관점. 자, 그러면 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제목을 갖다가 좀 생각하라면 이게 만약 지금 저희가 하니까 이거 쉽게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다른 공부까지 많이 하고 섞여버리면 이거 여러분 자유주의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안 떠오릅니다.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제목 같은 거는 좀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될까요? 국제관계는 국가들 간의 관계,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된다. 국가를 구성한 인간은 이성적. 이러한 인간 개인계는 우승된 국가도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성적이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성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이겠죠. 1번, 강자만이 자기의 이익을 지낼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힘의 논리에 따르는 거죠. 이건 무슨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2번, 계몽적, 낙관주의, 이성주의, 이성, 계몽주의. 3번, 보편적인 도덕규범. 그렇죠. 4번은 대화, 맞죠? 5번은 조화와 균형.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 협의와 합의와 이런 거 협의, 이런 거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다 자유주의적 관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5번, 6번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254페이지 국제관계와 국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254페이지 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거 여기 정리가 다 돼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국제사회의 의미와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국제사회라는 것은 여기 지금 이게 약간 막 책이 좀 중복이 돼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거 여러분들 특성 요거는 아까 했던 거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다만 요거는 좀 체크를 할게요. 국가 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와 비정불력 국제지대 유지한다.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요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라고 할게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국제행위의 주체. 그냥 국제행위의 주체라고 할게요. 국제행위의 주체. 저기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 내부적 행위체 표 있잖아요. 표 옆에다가 국제행위의 주체라고 그랬을게요. 국제행위의 주체. 국제행위의 주체. 즉 뭐냐면 옛날에는 국제행위의 주체를 뭘로만 봤어요? 국가의 행위로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국가보다 여러분들 어때요? 한 사람의 힘이 더 강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기 우리 뭐 조그만한 어떤 아프리카 어떤 국가보다도 누구의 힘이 더 강합니까? 오히려 전직 대통령인 미국의 전직 대통령의 힘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발언이 더 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라 아니면 어떤 뭐 애플사 그런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뭐 그런 쪽의 회사들의 힘이 더 막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국제행위 주체가 이렇게 확대됐다. 그래서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 내부적 행위체, 영향력 있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가는 당연한 거고요. 초국가적 행위체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뭐야? 국제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다국적 기업도 있고, 그다음 비정부 기구로서 국제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쪽, 뭐 우리 적십자 이런 무시 못합니다. 적십자 같은 그런 경우 영향력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내부적 행위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가 내부적 행위체로서 여러분들 보면 뭐 반란단체, 소수민족 이런 쪽도 국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정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소수인종 그 밑줄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소수민족, 각종 사회세력 이런 것들도 뭐다? 국제행위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개인 대표적인 게 뭐야? UN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국제연합 사무총장 또 그 전직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강대국의 전직 원수들도 자, 여러분들 어떤 영향이 있는 개인이다.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빠르게 한번 스킵 한번 할게요. 자, 국제적 시대적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표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중세 사회 때는 어때요? 교황 중심, 그 다음에 국왕 중심으로 공존했다가 그렇지만 그때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민 주권의 개념이 존재. 요것만 밑줄 칠게요. 중세 사회 때는 뭐다? 교황하고 국왕의 힘이
비슷했고 이렇게 막 서로 엎치락 뒤치락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립과 개념이 존재하고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가 형성됐다? 근대적 어떤 독립 주권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단위의 독립적인 주권 국가가 등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국주의 국제연맹,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냉전 시대 때 한번 볼게요. 냉전 시대 때 구소령의 팽창 정책이 있었고, 그다음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 아까 말했지만 트루만 독트린, 요게 뭐예요? 그리스 특히한테 경제 군사적 지원해준 거. 다음 마셜 플랜, 요거는 서유럽에 경제적 원조해준 거. 북대서양 조약 기구, 서유럽과하고 미국 캐나다가 결성한 군사 동맹입니다. 이에서 구소련이 대응한 거, 요거 몇 줄 차이겠네요. 바르샤바 조약 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바로 냉전 시대. 그러다 냉전 시대가 이제 완화되는 건 어떤 계획이? 닉슨 독트린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핑퐁 외교, 관계 개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일본이 이제 그때 뭐예요? 경제 개발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깔짝깔짝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일본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양극 체제가 어느 정도 뭐해서 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절대 완전 세력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본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그런 비동맹 제3세계 국가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종식된 게 뭐다? 고르바초프랑 부시 대통령의 어떤 몰타 선언, 그걸 통해서 이제 동유럽 사회가 이제 붕괴되면서 붕괴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독립하고, 소련도 붕괴되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다각체로 전환되다 국제관계 형성 축이 이제 다변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실 게 국제연합이 있거든요. 자, 국제연합, 유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국제연합이 도대체 뭐 하는 데고 어떤 기구로 구성됐냐?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국제연합도 뭐 공부하려면 뭐 정말 많은데, 우리 자, 요 교재에 나오는 내용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국제연합은 언제 등장했습니까? 제1차 대전 끝나고는 국제연맹, 제2차 대전 끝나고는 뭐예요? 국제연합이에요. 근데 국제연합을 갖다가 창설할 때 우리 뭘 교훈으로 삼았다 그랬습니까?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좀 더 국가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전쟁 방지, 이런 것, 평화 유지를 위해서 좀 더 강한 힘을 가지는 어떤 국제기구의 등장을, 그 필요성이 증대됐다. 그게 바로 국제연합의 어떤 설립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구성으로 뭐예요? 미국 등의 강대국이 주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제인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역할. 자, 역할의 총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역할은 여러분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평화 유지입니다. 세계 평화 유지, 그다음 전쟁 억제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이나 세계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어떤 활동 지원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국제연합, 세계 평화나 뭐 그런 것들 위해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 기구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국제연합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뭐냐면, 유엔,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어떤 의결기관이에요. 알겠죠? 이게 의결기관. 자, 여러분들, 우리 유엔 공부할 때, 물론 여러 기구도 있지만, 딱 3개만 구분할게요. 첫 번째가 총회. 글씨가 막 편하네. 두 번째가 안전보장이사회. 그래서 안보리 이렇게 할게요. 다음 세 번째가 국제사법재판소 ICJ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총회라는 것은 모든 회원국이 다 가입합니다. 그 회원국이 가입해서 어떻게 한다? 의결권 행사할 때, 자, 1인 1국 한 표주의. 그러니까 미국도 한 표, 우린 대한민국도 한 표, 북한도 한 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국 1표주의를 따르는 게 바로 총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제연합의 최고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기관이라는 말보다 최고의결기관이라고 하나 쓰세요. 그 의결이라고 하나 쓰세요. 의결기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자, 이 둘 다 최고 기관이에요. 근데, 자,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를 하는데, 모든 회원국. 근데 안보리 같은 경우는, 자, 상임이사국 5개에다가 비상임이사국 10개 국가, 총 몇 개 국가입니까? 15개 국가예요. 그래서 얘들도 1인당 한 표씩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총 15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안보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요 5개 국가는 상임입니다. 계속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거고, 자, 요 10개 국가 같은 경우는 비상임 국가예요. 비상임 국가는 1년에 5개 국가씩 교체가 돼요. 1년에 국가씩 교체가 돼요. 여기서는 비상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상임 여기도 들어간 적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자, 15개 국가가 안보리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1인 1표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거 총회를 최고 기관이라고 했지만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안보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자,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만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어떤 거는 안보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총회만이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총회와 안보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엄청 중요한 거는 뭐예요? 총회와 안보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안보리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몇 개 국가? 15개잖아요. 15개 국가인데 자, 요 경우에는 자, 15표 중에 몇 표? 9표 이상을 얻어야지 가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는 가반수입니까? 이건 그런 거는 여러분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게 의결 정수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뭐 3분의 1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가반수를 요하는 경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런 거는 뭐 사법시험에서 국제법을 선택했을 때나 공부하면 되고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자, 특히 요게 요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도 중요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 기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문제는 쉽게 말해서 중요한 문제. 정말로 이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는 어떤 경우냐면 둘 다 15개 국가 표 중에서 9개 이상을 얻어야지 가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상임이사국 5개 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게 바로 중요 문제, 즉 실질적 문제에 관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우리 북한을 갖다가 군사적으로 대응하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총에서 통과했어요. 안보리에서 15표 중에서 5개 국가, 10개 국가 15표 중에서 12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통과가 될 수 있다 없다?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문제에 관해서는 이 상임이사국 5개가 모두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이사국 중에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게 통과되더라도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걸 우리가 상임 이사국에 뭐라 한다?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막강한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계속 넣어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상임이사국 5개 국가는 뭐예요? 실질적 문제, 즉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한 표라도 반대가 나오면 이것은 가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개 국가한테는 막강한 힘을 주는 거니까 5개 국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 국가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안전보장이세 5개의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자, 이거 밑줄 칠게요. 실질적 의사 결정기관. 자, 아까는 이거 최고 의결 기관인데 이게 실질적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에요. 아무리 얘네들 통과해도 뭐예요? 중요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뭐예요?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거라도 통과 안 하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여기는 형식적인 말을 써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형식적 의사 최고 의결 기관 그러면 총회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의사 결정 기관은 바로 안전보장 이사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밑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일국, 한 나라의 한 표 원칙으로 15개 국가 중에 몇 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근데 여기는 구분 안 해놨는데 그 모든 사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요한 사안, 진짜 실질적인 문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 중에서 어때요? 한 국가라도 거부권 행사, 즉 거부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반대를 해버리면 아무리 15개 국가 중에 14개 국가가 찬성하더라도 아까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그것은 가결이 아니고 부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안보리가 힘이 좀 강해요. 그래서 보시면 국제 분쟁 당사국이나 침략국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안을 권고하고 경제적 제재, 군사력 사용 등의 권한을 통해 분쟁에 개입한다. 즉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국제연맹이 가장 실패한 요인이 뭐였어요? 힘이 없었다잖아요. 근데 여기 상임 안보리에다가 이렇게 뭐 전쟁에 개입하고 어떤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갖다가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 국제연맹의 어떤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렇게 실질적 권한을 어느 정도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여러분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가처럼 어떤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는 게 아니라 안보리가 아무리 뭐 한다더라도 그래서 기다고 말 안 들으면 솔직히 해결할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뭐예요? 뭐 경제적 뭐 제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안보리에는 막강한 힘을 줬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 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엔은 크게 총회와 안보리로 나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 군데 다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회원국이 일국 한 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수결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의결 정수성 다르다 그랬습니다. 뭐 과반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 3분의 1을 요구하는 경우 하여튼 어쨌든 일국 1표로 하고 다만 안보리 같은 경우는 자 15분의 9 15개 중에 15표 중에 9표 이상인데
자,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사국 5국을 포함한 9개 표고, 기타 문제 되게 간단한 문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15개 문제, 이거 꼭 포함이 안 돼도 되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ICJ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교재에는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정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 협력 정지인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보면 경제사회 이사회, 인권 이사회, 유네스코 이런 것들, 이거 보면 뭐예요? 우리 딴 건 잘 모르겠지만 유네스코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세계문화유산 지정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꼭 전쟁이라든지 그런 거,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문화 영역 같은 이런 데 전범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활동한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고 이제 ICJ를 보는데, 자, 여러분들 ICJ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민사법원 있잖아요. 민사법원. 국내에 있는 민사법원을 우리 국제재판,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ICC 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는 별개입니다. 요거는 사법재판소예요. 사법재판소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돈 있잖아요. 채권 채무 관련되는 그런 것들, 저에게 국제적으로 그런 것들, 뭐 민사적 상사, 민사 상사 이런 것들 다루는 재판소입니다. 그래서 1946년에 창설되었으면 국제연합의 가맹국 물론 비가맹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당사국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정한 조건이 어떤 경우냐면 그거예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A하고 B가 재판을 하잖아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A, B 둘 다 UN 회원국이어야지 ICJ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나라가 회원국이 아닌 나라도 뭐 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미,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ICJ 같은 경우는 자, 재판관이 몇 명이냐면 15명입니다. 15명인데 같은 국적이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15명. 자, 15명. 같은 국적이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역할은 조약이나 국제법을 적용해서 심리 진행하고 체계 판결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별표를 칠게. 임의적 간할건 요거 동그라미 치고 별표 3개 치시면 됩니다. 이게 자, ICJ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것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국적 다른 거 이거랑.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임의적 간할건. 이게 여러분들 말이 어려운데 그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도 되게 쉬워요. 요거 보시면 된다. A 국가하고 B 국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러면 생각하시면 자, 이점 먹질 않을 거예요. 일본은 자꾸 독도에 관해서 뭘 하자 그러냐면 계속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 거야 주장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뭐 합니까?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냥 저기서 계속 떠들어도 우리는 계속 우리 하던 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 아, 일본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냐? 우리도 뭐 정거 들이대면서 싸우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일본의 속셈에 말려드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 건데,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아, 이 책이 만약에 제 거라고 할게요. 이 책이 제 건데, 옆에서 자꾸 자기 책이라고 우기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저 행동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한번 따져볼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이거 따져봤는데, 혹시 소송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법도 있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진짜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IC에 가가지고 독도의 그 소유권 누구 거냐 따졌는데, 우린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죠. 그쪽에서 이길 수 있지. 또 그리고 ICJ가 아까 재판관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15명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 재판관 없어요. 근데 일본 재판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제가 임의적 간할거 이거 설명하는데, 자, 임의적 간할거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가 ICJ예요. 그러면 이쪽에 A하고 B가 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 A하고 B가 계속 다툼이 일어났는데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것을 해결해 줄 기관이 없잖아요. 그럼 뭐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 소송해보자. 그럼 뭐예요? A가 소송을 딱 제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봐요. 제가 이분한테 돈을 뭐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돈을 하도 안 갚길래 저는 뭐야,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그냥 제기하면 거기서 뭐야, 법원에서 소송 제기했다고 부본을 갖다가 이분한테 언제 출석하세요, 뭐 소송이 뭐 소가 제기됐으면 알려주는 그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만약 강제적 간할건, 한 사람만 청구해버리면 그냥 소송이 시작되는 건데,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경우 임의적 간할거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무리 제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소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독도 얘기를 왜 했냐면, 일본은 계속 뭐예요? ICJ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독도에 관한 어떤 독도 영유권 관한 그 소송은 ICJ에서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ICJ는 쌍방 당사자, 즉 재판 당사국이 서로 동의한 경우, 서로 재판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합의한 경우에만 뭐예요? 재판이 시작된다라는 게, 그게 바로 뭐다? 임의적 간할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임의적 간할건이라는 용어도 좀 아시고, 강제적 간할건은 뭐였습니까? 우리 국내
법원에서 뭐예요? 한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저절로 자연히 뭐예요? 소송이 진행되는 게 바로 강제적 간할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임의적 간할거나 분쟁 당사국이 이 합의네요. 합의해서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간할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ICJ 같은데 여러분들 뭐 소송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이제 만약에 B가 이번에는 그래 같이 한번 붙자 딱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A 국가가 B 국가한테 뭐 군사 무기를 갖다가 수출을 한 몇백억을 했다고 할게요. 근데 막 그게 막 결함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전부 환불해 달라니까 여기는 뭐 환불을 다 안 되고 얼마 정도 우리는 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ICJ에서 판결했어요. 근데 우리 일반 국내 재판에서는 판결이 딱 났어요. 그럼 그 집행력이 뭐예요? 국가에서 담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까 100만 원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 법원에서 100만 원 언제까지 갚아? 근데 이분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판결 정보 가지고 국가에서 그걸 집행을 해버려요. 제일 먼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에 대해서 막 압류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저의 그 법원의 판결의 어떤 구속력을 갖다가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ICJ가 이렇게 아무리 판결해가지고 그래 얘가 만약에 뭐 100억 요구했는데 판결에서 그래 80억 보상해라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나 돈 없어 버티면 강제할 방법은 솔직히 실질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뭐 공부할 때 안전보장 이사회 공부할 때 위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그러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국제분쟁 당사국이나 침략국에 대한 평화적 해결안을 권고하고 경제적 제재, 그 다음에 군사력 사용 등 그런 통해서 분쟁에 개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옆에다가 그거 하나만 좀 더 써줄게요. 자 옆에다가 잠깐만요. 자, 요렇게 보시면 그 재판 이행을 담보한다라고 할게요. 그 ICJ의 이행 담보. 그러니까 ICJ가 자, 이 판결 내렸어요. 근데 내가 버티고 있으면 누가 안보리에서 야, 너 왜 ICJ 말 안 들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ICJ 말이 법이 아니고 국내 사회처럼 그렇게 강력한 어떤 집행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걸 갖다가 이 판결의 이행을 담보하는 기관은 어디다? 총회다?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총회가 아니라 누가? 서울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국제기구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자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자, 밑줄 치세요. 권고적 의견 밑줄 치시고 법적 구속력 없다. 그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 보면 ICJ가 뭡니까? 15명의 전문 법관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뭐 총회나 안보리에서 이거 어떤 것을 결정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ICJ한테 야 이거 이럴 때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타당하냐? 물어보면 이쪽에서 재판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권고적 의견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럼 물어보기만 하고 아 그래? 그래서 반대로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보리에서도 물어봐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 조언 같은 거에 대해서 근거적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그것은 뭐가 없다? 구속력 없다. 근데 판결은 뭐가 있다? 구속력이 있다.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4번에 보면 국제연합과 사법재판소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아까 뭐죠? 국제연합 아까 뭐예요? 이거 유엔 같은 경우에 어떤 중요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해도 뭐야? 상임이사국이 뭐냐면 한 나라라도 중요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안보리 이사의 자정 거부권 행사로 이사에 들지 못한 강대국의 불만, 국제적 위기 사항에 대한 대처 위협 이런 식으로 됐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분 이거 봐요. 총회는 모든 그 회원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겠지만 진짜 가난한 국가는 이거 회비도 내기 힘든 국가가 많아요. 회비가 내기가 힘드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회원국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국제 문제는 국제연합에서 배제.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오히려 국제연합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정상들 있잖아요. 그 관계되는 정상들이 해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연합을 왜 뒀지? 이런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론도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국 대표들 간의 협상 등으로 또 해결하는 그런 때문에 국제연합에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제사법재판소는 자 우리 보셨지만 우리 공부했던 거 정리하시면 돼요. 뭐예요? 강제적 간할건이 아니라 임의적 간할건 때 한쪽에서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한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다? 강제적 간할건이 없어서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재판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면 제재 방법이 없다는 안 해요. 제재 방법이 누가 안보를 해서 집행을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3학년짜리 애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둘이가 이제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누가 중재를 해서 타협을 봤는데 근데 타협대로 누가 안 지킬 때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나 중학교 1학년짜리 왜 너가 안 해? 그러면 그게 강제력은 없더라도 뭐예요? 괜히 부담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의미예요. 그냥 안보리가 야 이거 빨리 해 이렇게 압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얘가 정말 좀 겁이 나서 지켜주면 상관이 없는데 얘도 끝까지 기다하면 그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강제력을 집행할 그건 없지만 그래도 안보리에 의해서 이런 판결의 어떤 제재를 갖다 판결에 대한 집행력을 담보하는 방법은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렇지만 그게 뭐 완벽하게 실현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파트입니다. 요 밑에 보면 페이지 258페이지 국제법의 법원. 자 이것도 여러분 별표 3개 치시고 이제 국제법 파트.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공무원 시험은 조금 다르긴 한데 수능에서는 20문제가 나올 때 꼭 한두 문제는 나올 때 꼭 나오는 게 아까 봤지만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요거 유엔하고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국제법의 법원. 최근에 아까 말했대로 국제 그 사회 변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국제법의 법원. 자 여러분들 요거 한자 좀 잘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법원 할 때 이 법원이 우리 뭐 대구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법원이라는 거는 법의 근거, 즉 뭐냐면 우리가 재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국제 분쟁에서 재판할 때 사용하는 거는 뭘 사용할까요? 국내법 가지고 사용할 수는 원칙적으로 없겠죠. 그럼 뭘 사용해라? 국제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이것도 한 번에 그냥 정리해 버릴게요. 자 국제법 거의 법원 또는 연원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조약이고 두 번째가 자 국제관습법 그 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 법의 일반 원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이런 뭐 판결 그 다음에 학설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 번에 그냥 정리할게요. 자 우리 재판 자 이렇게 볼게요. A 국가 그 다음에 B 국가 자 뭐야 B 국가 이게 영해가 있다고 할게요. B 국가 영해 있다고 할 때 만약 A 국가의 선박이 이렇게 지나다가 영해를 지나쳤어요. 뭐 전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A 국가가 만약 야 너 우리 영해 침범했잖아. 그럼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나 아니면 요 영해 통과한 대금 내라 막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계속 지나간 것도 살짝 이렇게 지나간 건데 그걸 돈 달라고 하냐.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막 A국가 B국가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게 막 분쟁이 붙었다고 할게요. 그 분쟁이 붙었으면 그래서 둘 다 뭐 했나? 야 ICJ 가자. 이때는 뭐예요? 둘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ICJ 같습니다. ICJ 갔어요. 그럼 ICJ 같은 경우 이 분쟁에 대해서 뭐예요? 그래서 ICJ의 어떤 판사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우리 뭐 국제재판이든 국내재판이든 어떤 법에 근거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요 판단할 때 이제 자료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요거 4개예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일반칙, 판결, 학설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요건 여러분들 그렇게 가장 대표적인 국제법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조약하고 국제관습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요 차이를 한번 말해볼게요. 자, 조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국가 간에 문서로 된 합의를 우리 조약이라고 해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문서로 된 합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약 같은 거 체결하는 거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봅니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완성하고 나면 뭐예요? 사인하잖아요. 사인하고 뭐 서로 막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문서로 된 거고, 국제간섭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 일정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게 간행이 유지되는 거예요. 간행이 유지된다고 국제간섭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뭐로 생각하냐면 법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그게 이제 당연히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 즉 법적 확실에 이르면 뭐가 되는 거다? 국제간섭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서로 된 거고 요거는 문서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A국가, B국가 요거 관련해서 요거 통행료, 요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얘 당사자들끼리 미리 조약을 했어요. 니네들 서로 영해를 조금이라도 통과하면 그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보상 부정을 뒀다. 그렇게 되면은 그 조약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조약도 없어요. 근데 국제간섭법 가면 이제 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ICJ 법관 쪽에서는 뭐라 했어? 판단 보겠죠. 국제간섭법이 도대체 국제간섭법 중에 혹시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국제간섭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 재판관이 나 몰라.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보면 보충적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보충적 법원. 그러니까 왜 보충적이냐면 처음부터 이거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를 먼저 판단해보고 없을 때 뭐예요? 보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 문명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의 어떤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같은 거.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건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신의에 맞다. 그러니까 뭐냐, 권리를 행사할 때도 신의에 맡겨야 되고 의무 행사할 때도 신의에 맡겨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신의성실 원칙.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설픈 국가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무슨 국가? 문명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법의 일반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거 관련해서 분쟁인데 조약도 없고 국제간섭 없다. 그럼 재판관이 나 몰라. 내 마음대로 할래. 그거 안 된다 했잖아. 그리고 나 안 할래. 이것도 안 돼요. 그때는 자, 그냥 일반적인 우리 법감정, 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이 정도면, 만약 이게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았으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고, 이게 오래 그랬다. 그러면서 이거 어떤, 국익과의 어떤 뭐, 안보라든지 그런 것도 위협을 좀 줬을 정도 됐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해준다? 보상을 또 해준다. 이게 바로 심의에 맞는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게 약간 붕 뜨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법감정에 따라서, 법감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쓰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뭐 권리남용, 그러니까 이게 뭐 너네들의 권리를 하더라도 그 권리가 뭐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그게 권리남용 규정이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해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 그게 바로 뭐다? 법의 일반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례, 판결, 학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조차도 없어요. 도저히 뭐 하다. 아니면 이런 거 할 때도 판결, 학설, 이런 것들을 이봐요. 순서가 1, 2, 3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1, 2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판결, 학설 이런 건 뭐냐면 만약 조약이 있더라도 이 조약이 조금 약간 불명확하다. 그러면은 뭘 참고할 수 있냐면 그 기존에 있던 판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든지 아니면 뭐 저명한 어떤 교수들의 어떤 학설 같은 거 그런 걸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판결, 학설. 요걸 우리 뭐냐면 보조적 법원이다.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원.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보조적 법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한번 할게요. 자, 조약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두 개 국가 이상의 국가 간의 문서로 된 합의를 말해요. 그래서 두 개 국가가 조약을 체결했다. 양자 조약. 세 개 이상의 국가다. 다자 조약.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조약하고 국제간섭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조약이라는 것은 체결할 때 뭡니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국제간섭법은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오랜 기간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법이구나 승인된 그게 바로 국제간섭법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다? 조약은 상대적 효력, 즉 뭐냐면 조약을 체결한 국가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떤 조약이 있는데 A하고 B 국가가 요런 것에 관해서 조약을 체결했다면 이 조약은 누구한테만 효력을 발생한다? A하고 B 국가에만 효력을 발생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 조약으로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제간섭법은 물론 그 지역에만 통용되는 지역간섭법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보편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가입하든 안 하든 그런 상관없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조약의 특징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약의 특징 뭐예요? 국가 상호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하면 효력은 체결 밑줄 치게요. 체결 당사국에 한해서만 발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만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유엔하고 우리나라가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조약 체결권자가 누굴까요? 조약을 누가 체결할 수 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근데 자, 우리 헌법에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자, 우리 헌법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조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
헌법, 법률, 명령, 뭐 조례, 규칙, 뭐 이런 식의 어떤 법 체계가 있는데 조약이 들어오면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헌법보다 높을까요? 아닙니다. 헌법보다는 낮고, 자, 법률이 되거나 입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에 대해서는 무슨 효력?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명예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조문이에요. 조약은 무슨 효력? 국내 법과 같은, 국내 법률가가 아니에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뒤쪽에 보면 있어요. 260페이지 보면, 자, 요거 260번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에 3번. 국제법의 효력 보이시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즉 국제법규, 그게 국제간섭법입니다. 요거는 뭐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저 밑줄 동그라미 치세요. 국내법.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국내법은 법률을 의미한다. 자, 요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법률이 아니라 법률 또는 명령. 그러니까 동의를, 국회 동의를 얻은 거.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 저기 뭐 중요한 조약들이 있거든요. 뭐 국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나 뭐 재정에 조약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는 뭐다?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조약은 법률 같은 효력을 가지고 국제 간섭 국회 동의를 얻지 않은 조약은 명령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또 중요한 거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것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고, 헌법 위에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약을 딱 체결했는데 이게 상당히 뭐예요? 막 남자들을 우대하고 여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갖는 그런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을 냈다. 근데 우리 헌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평등 원칙 있잖아요. 그러면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이다. 그럼 조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 헌법이 더 상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조약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조약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별도의 체결 절차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누가 체결권자다? 대통령. 다만 어떤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요한다라는 거. 근데 대통령이 모든 것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뭘 위임해요? 야, 네가 대신 체결해와.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줍니까? 외교 통상부 장관한테 보통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약 같은 경우도 국제간섭법 같은 경우 둘 다 뭐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이라는 것은 법률이 될 수도 있고 명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약은 특히 중요한 게 뭐다? 체결 절차가 있고 또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서만 효력을 미친다. 반면에 국제간섭법 같은 경우 따로 체결 절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건 뭐다? 보편적인 효력, 즉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뭐 가입하고 안 하고 이건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 국제사회 보편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라는 거,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얘네하고 얘네 특징들, 그리고 어떤 예를 막 줄 거예요. 뭐 한미 상호, 우리 소파, 방위 조약 같은 거 있잖아요. 소파 이런 거는 조약이다. 근데 국제간섭법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남의 나라 주권에 간섭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권 불간섭, 불간섭 원칙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외교 뭐 면책 특권 이런 것도 요 밑줄 치면 돼요. 종류에 보면 국제간섭법 문서 형식의 합의는 없어도 되며 국제사회 묵시적 합의다 이러면 좀 밑줄 칠게요. 그러면 조약은 무슨 합의일까요? 명시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구분하시면 돼요. 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게끔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종류에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외교 간의 면책 특권, 전쟁 포로에 관한 인도적 대우, 내정 불가성. 아까 그 다른 나라에 막 간섭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국제 간섭입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 잡았잖아요. 잡아가지고 고문해라? 그거 안 해요. 그냥 포로에 대해서 우리 인도적으로 대우해줘라. 이게 이제 국제 간섭법으로 승인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요즘 최근에 조약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어.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또 밑줄 친 게 모든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성이 발생하는 포괄적 구성.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약과 그 국제간섭법의 차이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법의 일반 원칙 보시면, 자, 요거 동그라미 하면 돼요. 문명국, 후진국 아니에요. 문명국.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에 따른 법의 보편적인 원칙에서 봐요. 국제 분쟁의 발생 시 관련 복규, 즉 조약이란지 국제 간섭이 없거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명확한 게 바로 조약이랑 국제 간섭법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쓰려고 봤더니 거기에 해당되는 조약이나 국제 간섭법이 없다. 그럴 때는 뭘 써라? 나 재판 안 해요 하지 말고 법의 일반 원칙, 뭐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을 사용해라. 그래서 밑줄 치시면 돼요.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손해배상 책임 원칙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준다. 그게 바로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국제기구 결의, 뭐 판결, 학설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했어요. 보조적 법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판결할 때 그냥 이런 것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판례, 학설, 국제기구 결의 등도 국제법을 구성할 수 있다. 이거는 적용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왕이면
좀 명확하게 조약이 불명확하다 그러면 뭐 했겠어? 비슷한 판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차용해 와가지고 아 이때는 옛날에 이렇게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해결했구나 그런 거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조적 법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법의 특징 정말 마지막이네요. 국제법의 특징. 자, 국내법, 국제법, 국제법의 효력, 국제법의 효력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뭐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국내법은 자, 법률을 주로 의미하긴 하지만 꼭 법률은 아니에요. 국회 동의를 얻었을 때는 법률, 국회 동의를 얻지 않을 때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조문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이라고 명칭하라고 그냥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의 효력을 가질까 명령의 효력을 가질까 막 그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이거 설명 좀 시간이 없지만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여기 봐. 제일 마지막이 조례 규칙이에요.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이건 뭐가 효력? 법률과 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쪽이 전라도 지방인가 그런데 그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결의했냐면 그걸 지방의회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농산물을 뭐다? 그 급식에 사용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걸로만 하겠다. 정말 취지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조약에서 자 우리 외국과의 조약 관련해가지고 자 이거 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그러니까 농산물 수입해가지고 그 국내산 농산물하고 그쪽에서 수입한 농산물 차별하지 않는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조약 체결하면 조약은 뭐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법률이나 명령 같은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아래 단계인 조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그런 거 배제해버리고 무조건 국내 농산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만 급식을 한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뭐가 돼버렸어요? 무효가 돼버렸어요. 왜? 조약은 국내에 들어오면 뭐가? 법률 또는 명령, 그러니까 오히려 상위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국내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라고 돼 있네. 법 상호 간의 관계에서 헌법이 국제법보다 상위. 헌법은 무조건 상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약은 자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특히 헌법에 명시된 주요 조약 동의를 얻었다 법률. 국제간섭법은 별도의 절차가 없이 국내법으로 수용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저기 국제법하고 국내법 관계 관련해서 이거 좀 하나만 체크할게요. 요거는 나올 가능성은 좀 없는데 딱 하는 게 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여러분들 그냥 요거 그냥 제 설명 한번 들으면 여러분 쉬울 건데 혼자 많이 보시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1원론, 2번, 2원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뭐냐면 국제법하고 국내법이 서로 영역을 달리해서 별개다고 보는 게 2원론이고 아니야 같은 영역이야 이렇게 보는 게 1원론입니다. 그러면 1원론이라는 것은 뭐에 문제가 생길까요? 상호 우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2원론은 뭐예요? 국제는 국제관계를 다루는 거고 국내법은 국내라는 게 서로 뭐예요? 충돌할 일이 없어 이렇게 보는 게 이게 2원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원론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상호 우열의 관계 상호 우열의 관계 생긴다. 그쵸? 같은 영역이니까. 그래서 도대체 국제법이 헌법보다 위야? 헌법보다 아래야? 법률보다 위야? 아래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논의할 수 있는 거고 2원론은 상호 우열의 관계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안 생깁니다. 그렇죠? 절대 별도 영역. 근데 자, 조약이 만약에 여러분, 조약 자체에서 그치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국내에 적용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제법, 조약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형 절차를 거쳐야 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쳐야 함.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변형 절차는 딴 게 아니라, 새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변형자, 입법 절차라고.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기 쉽죠? 혹시라도,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도 당하지 마시고, 자, 국제법과 국내법을 이론론, 같은 영역에서 적용되는 거라 본다면 뭐예요? 그럼 국제법, 국내법이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상호 우열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상호 우열의 문제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상호 우열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만 이원론이면 뭐예요? 국제법은 국제사에서, 국내법은 국내사에서, 그럼 서로 충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충돌, 우열의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그런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별도의 어떤 변형 절차, 즉 입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원론, 이론론 이런 말이. 예전에는 이거 참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여기 좀 빠져가지고 참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국제법의 특성과 기능. 자, 다 한계가 있네요. 국제법 제정 주체 한계가 있고, 재판 규범에서 한계가 있고, 강제적 법 집행 뭐 이런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 규범의 한계는 아까 말했죠. 분쟁국 쌍방의 뭐 없이 동의 없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제재 또 역시 어렵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264페이지 4번 한번 볼게요. 이 기구는 국가 간의 264페이지 4번입니다. 이 기구는 국가 간의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 뭡니까? 국제사법재판소 ICJ입니다. 국제기구나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요거는 하나 체크할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누가 하냐면 국가가 원칙적으로 국가입니다. 국가. 자,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국제연합의 가맹국만 재판소. 자, 가맹국이 아니라도 어떻게 했어? 옛날에는 한쪽만 돼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일정한 부분 좀 요건 충족시키면 합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국제연합 가맹국만이라는 그 자체가 틀렸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국 불복하도록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강제 간할 건 없어서 한쪽 당사자의 제소만으로는 재판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저 6번 요거 좀 별표할게요. 자, 6번은 제가 왜 별표하냐면, 우리가 아까 국제법 할 때 뭐 했습니까? 조약, 국제간섭법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우리, 요 조문에 보면 보세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소는 재판소에 해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다음과 을 적용한다. 첫 번째 봐요. 분쟁국에 의해서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자, 이거 옆에다 하세요. 조약이라고. 자, 조약이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조문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으로 수락된 일반 간행을 증거로서 간심이 아니고 간습입니다. 국제간습. 요거는 뭐다? 국제간습법. 세 번째는 C는 뭐다? 문명국에서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아까 봤는데 법의 일반 원칙. 네 번째는 뭐예요? 보조수단. 아까 제가 보조소단이 아니에요. 보조수단. 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보조적 법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법 판결, 뭐, 국제학자의 학설, 이런 겁니다. 그럼 볼게요. 첫 번째, 1번. A라는 것은 조약이에요.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만 영향을 미친다. 맞죠? 2번. 국가 간의 명시적 합의. 그렇죠. 조약은 명시적. 국제간섭법 묵시적 합의입니다. 문서의 형태로 존재한다. 맞습니다. 3번. B는 잠깐만요. 1번. 체결 당사국에만 영향을 준다. 일단 잠깐만 볼게요. 3번. B는 국제사회의 오랜 간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불문. 그렇죠. 불문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다. 맞고. 4번.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 여러분들 B의 대표적인 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여러분 아까 뭐였습니까? 뭐의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렇죠. 4번이 아니라 10번. 법의 일반 원칙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4번이 잘못됐네요. 6번의 답이 이거 잘못됐어요. 4번. 그 다음에 5번. B와 C는 대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준다. 자, B 같은 경우는 국제간섭법이고 법의 일반 원칙도 뭐 어디 제한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맞습니다. 이거 저는 이거 보통 이게 법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 국제법 이쪽 파트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법시험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으면 이걸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기피하는 파트인데 저는 좀 뭐 대학교 활동을 했다 이쪽 국제법 쪽으로 해가지고 좀 저는 이쪽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좀 아는데 어쨌든 이거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아시겠죠? 예, 이것도 무시하지 마시고 좀 잘 보셔야 됩니다.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좀 중요한 것도 위주로 하나씩 보는데 1번 볼게요. 자, 옳은 설명 골라라 그랬네요.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우리 누구한테 있다 했어요? 대통령. 체결 비준권 대통령에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2번 국제법은 법 단계에 있어서 헌법보다 그렇죠. 헌법보다는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 맞네. 2번 맞네요. 3번 국회는 모든 조약이 아니라 무슨 조약? 중요한 조약의 동의권 가집니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를 해주는 거는 무슨 효력? 법률적 효력.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명령적 효력.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번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국제법은 벌의 효력. 자, 여러분들 이거 상관없어요. 국회에 동의를 안 얻었으면 우리 국내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국제적으로는 그 전이 뭐야? 국제법으로 효력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나왔네요.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 국제적 효력은 인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제문제와 외교는
제가 보기엔 시험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 이때까지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큰 글씨만 봐요. 우리나라 국제 문제 뭐가 있다? 통일 문제 있죠. 환경 문제 있죠. 경제 문제 있죠. 문화 문제 있죠. 그다음 바람직한 외교 정책. 외교 잘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러분 보신 다음에 그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저 270페이지 2번 국제사회를 공존을 위한 외교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냥 여러분 아까 봤던 거 그대로예요. 1960년대까지 냉전이 그 심화됐잖아요.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그냥 기본 이념을 해서 뭐다? 외교를 하더라도 누구한테만 미국에 의존하는 그 자유진영만 하고만 외교를 했어요. 그러다 70년대 되면서 뭐예요? 좀 더 문호가 개방되고 아까 냉전이 완화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산국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선언하면서 선언 외에도 여전히 미국 중심이긴 하지만 그렇게 됐고 그냥 냉전이 종식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누가 하고 하겠어? 그 전에 어떤 공산국 국가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과의 외교를 확대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뭐다? 뭐 평화 통일 실현 노력 두 차례 정상회담 뭐 이거는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 법적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면 그 유형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유무역협정 체결, 교토의정서, 기적이 아니라 지적이에요. 지적지상권 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유무역협정 체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관세 같은 거 관세를 안 하고 자유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경쟁력이 약한 어떤 산업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오히려 또 국제 분쟁 그 관련해 가지고도 또 많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 교토의정서는 뭐야? 기후협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옛날에 막 공장에서 막 그 매연 같은 거 뿜어냈다가도 지금 뭐야? 일정한 제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분쟁. 그래서 여러분 아무 영화 같은 거 다운받고 이러면 우리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전문가들 키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 법조인. 법조인들 옛날에 그냥 우리 법전만 이렇게 파올 게 아니라 그런 관련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키워라 그렇게 보면 되고 바람직한 시민 자세 좋은 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저 문제도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충분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경제 말고 여러분들 요게 사회문화랑 그래도 좀 이어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사회문화 쪽으로 3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문화는 여러분 좀 더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사회문화 파트 요거는 좀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에 수업 좀 진행하고 여러분들 또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사회문화 그렇게 순서로 잡을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어쨌든 오늘 자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많이 수고하셨고 자 그만큼 보람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